2029년, 30년까지 한 4년에서 5, 6년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1분기에는 서막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 같고 각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장기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튼 간에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견조했고 셀트리온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 밑에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 역시나 몇몇 기업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이 바이오 기업들의 2차 상승 랠리, 본격적인 상승을 뜻하죠. 이런 부분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질문 중에 2차 상승이다 그러면 1차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1차 상승은 2019년부터 20년 그 사이에 이제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랠리가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이제 펀더멘털상 뜯어보면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신약을 특정 질병을 타겟팅해서 신약을 만드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FDA나 우리나라 이제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4, 5년 정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성 시험이라든가 유효성 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들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4, 5년 걸리는 거죠. 근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많이 나온 게 2017년, 18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신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2019년, 20년도에 바이오의 랠리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왜 2017년, 18년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을 만들 수 없었던 그 기존으로 약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4,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4, 5년 전이라 그러면 2012년, 2010년입니다. 이때 그 NGS라든가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반 기술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꿈도 못 꿨던 그런 그 기전이나 기술들로 이제 약을 만들겠다라는 시도들을 했고 그게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2017년, 2018년부터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는 50% 이상이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한 7년, 8년 후에는 이제 임상, 1상, 2상이 끝나면은, 2상 정도 끝나면은 조기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약들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고, 그 환자들의 목숨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하고 이제 그 위험성과 그 다음에 유효성을 따져본다 그러면, 유효성이 높다 그러면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이 격구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임상이 많이 나온 20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임상이 늘어나게 되는데 약이 나오는 기간을 보면 2024년부터 거의 이제 파이프라인 올라간 거에 한 3, 4%는 약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그런 약들이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2024년부터 2029년, 30년까지 한 4년에서 5, 6년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2023년까지를 조금 이제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잘 보내면 실질적으로 약이 나오면서 펀더멘탈상 그야말로 그 바이오의 실적 장세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굉장히 그거는 장기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의 2차 랠리는 2024년부터 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출시되는 본격적인 그런 시점이 2024년이고 그렇다면 약간 좀 주식시장은 좀 그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움직인 것도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런 또 이벤트도 약간 그에 앞서서 막 쏟아져 나오겠네요.
내년도 1분기에 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유전자 가위로다가 첫 그 약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임상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 이제 협업해서 약을 만들고 있는 벌텍스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FDA 승인 이제 신약 심사가 들어가는 게 올해 말에 들어가게 되고 내년 1분기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서막을 울리는 그런 그 사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한두 개씩 터지면서 2024년에는 집중적으로 약들이 나오는 그런 그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신약들이 출시가 네. 되는데, 그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유전자 과위라든지 뭐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네. 용어들이 사실 뭐 들으면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렵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목할 만한 바이오 기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이 어디에서 터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약이 터지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어디서 많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2017년부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그 신약 성장률이 한 50% 되는 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쪽, 그러니까 크리스퍼 카스9 쪽, 그 다음에 RNA라 그러면은 메신저 RNA, siRNA 쪽 둘 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포 치료제라 그러면 NK 세포 치료제, 또 T 세포 치료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 그 NK 세포 쪽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T 세포에서도 굉장히 임상 일상이지만 성과를 좀 잘 내고 있고, 그래서 잘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단백질이 모습을 바꿔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뭐 ADC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 항체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프로탁이라는 것도 단백질 항체를 이용한 하나의 이제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프로탁, 이중 항체, ADC도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은 아니지만 최근에 항체 치료제를 좀 개선한,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관심들이 많은 그 AI 바이오텍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AI 바이오텍과 관련해서는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체 기술 전부 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타겟하거나 우리나라의 그래도 큰 업체한테 기술 이전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을 팔겠다라 그러면 빅파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럼 빅파마에게 그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바이오텍들과 경쟁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이어야지만 되겠다라는 측면이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눈에 띄는 업체는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에 있는 뭐 리커전이라든가 엑센시아, 그 다음에 슈레딩거 같은 그런 일단은 연구자들을 몇백 명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빅파마랑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다양한 그런 각광받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하나 이걸 용어로 다 설명하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또 이제 바이오 관련 서적을 출간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막 칼라로 막 그림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또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또 전문가께서 이렇게
또 투자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보시면 아마 참고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다면은 방금 그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한국 기업이랑 미국 기업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전자 치료제, 크리스퍼 카스9 쪽에서는 뭐 미국의 아까 이제 신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신약의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든가 인텔리아라는 업체. 일단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임상이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툴젠도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이제 임상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툴젠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RNA 관련한 업체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400까지 이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상반기에 거의 많이 빠진 바이오 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이 거의 46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는 상당히 큰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siRNA 관련한 업체로는 이제 에로우헤드 같은 경우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올릭스 같은 경우가 국제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NK세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GC셀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대열 관련 그쪽 기술 소장님이 이제 얘기할 때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쪽 분야는 배양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배지라든가 넣어주는 약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경쟁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약품들을 실질적으로 만들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T세포 관련해서는 큐로셀이 아직 이제 임상 1상, 내년에 이제 2상 결과가 나오는데 주위에서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세포 치료제의 다양한 유전자 이제 기법까지도 다 가미를 해서 조금 더 암세포에게 발견되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술들을 정교하게 이제 다 집어넣어서 T세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융합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뭐 레고캠이라든가 알테오젠 이런 이제 업체들 유심히 이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을 거치면서 뭐 약간 의미 있는 임상 결과 플러스 신약 개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각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비상장 업체든 상장 업체든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뭐 이제 투자를 권유하실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당신네 회사하고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이제 먼저 가 있는 회사, 기술 개발이 앞서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라는 점을 질문을 하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빅파마가 대부분의 기술을 지금 바이오텍한테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만 좋다 그러면 빅파마한테 선택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임상 2상까지 해서 더 비싼 그 이제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국제적인 경쟁력을 그 분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그 각자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사실 1차 랠리 같은 경우에 2019년, 2020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긴 기간은 아니었어도 뭐 특정 주식 같은 경우 10배 넘게 오른 주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2차 랠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2024년부터 5년, 거의 뭐 2030년간 계속해서 이제 그 신약이 나오면서 실적이 찍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상승이 더 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면은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한번 오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한번 떨어지면서 네.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심하게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NGS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반 기술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 나오면서 그 파이프라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고 그 파이프라인이 구현되는 게 2024년이다. 그리고 2017년부터 파이프라인이 계속 증가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신약이 나오는 그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2024년부터.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과거에 닷컴 버블 그때 네. 막 그냥 무슨 닷컴 하면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가 완전히 폭락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실적 퍼포먼스를 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바이오 쪽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을 기대해볼 만 하겠네요. 예, 실적이라는 건 사실은 신약이 나오면서 그 신약이 팔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익으로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게 2024년, 5년 이때부터라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아마 모두가 선명하게 알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기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장기로 갈 것이냐를 굉장히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장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확률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임상에 들어가면은 성공 확률이 대부분 한 8,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에 들어간 게 207개예요. 그러니까 207 곱하기 거의 한 8%라고 봐야 되는 거고 희귀질환은 그 안에서 53%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중에 한 4%, 그러니까 4%가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는 약이 과거에도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통계입니다. 네. 네. 그 4%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네. 뭐 한 개를 투자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여러 개를 약간 분산해서 네.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